제가 저번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불안하면 윤석열의 무능함을 기억하라고. 그 무능함은 고칠 수가 없어요.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 무능함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검사들 후배 검사들한테 뭐 훈계하고 판사한테 맞아요. 재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요 진짜 일반 자범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검사가 예를 들어서 양승태가 재판받으면서 판사한테 훈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양승태가 재판하면서 검사한테 공소장 이딴 식으로 쓰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이었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후배들도 무시해버리고 앞에 있는 판사들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태를 보면 어떤 혹시라도 어떤 그냥 뭐 그게 잘못된 신념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도 돌아 앉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뭐 법리와 로직을 딱딱 따져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니까 네. 판사가 뭔 개소리야 쟤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정말 네. 네 가지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 법정 발언은 특히나 1차 공판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은 발언의 양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정말로 그렇죠. 네. 상상 이하로 수준 이하여가지고 안 하니만 못한 변론을 했고 두 번째 공판 때는 실컷 졸다가 또 마지막에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피고인석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법정에 자기가 피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산다는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것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뭐가 나올지 못 나올지. 그 중압감을 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제목이 못 되기 때문에 9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일 또 재판 가야 되네 한 잔. 벌써 이 시간 됐는데 자야 되는데 한 잔. 9시 다 됐는데 재판 또 받으러 가 또 한 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전날에 행적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서 뭐 중압감에 말을 잃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사람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분은 중압감을 받은 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고 있었다 저는 소리 들겠다 그냥. 저도 이제 그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93분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판사한테 아니, 뭐 공부 좀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네. 하면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자식만 못하잖아 이거.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돼? 내가 석방해 준 건 고맙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분은 말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심심함을 느껴요. 못 버텨. 네. 그렇죠. 그러면 졸리죠.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분은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듣는 거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오나 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귀로. 본인이 발생시킨 자장가가 음파를 본인의 보니까. 고막으로 느끼면서 즐거움,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일화 들은 건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검찰에 있을 때 상대방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도 그 앞에서 1시간을 떠들어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이어가는. 야 네. 대단한 재주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와의 대화. 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였던 그렇죠. 건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다 쓰레기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집도 가까우니까 걸어서 법정에 좀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넣지 마라. 왜냐면 또 비교 중고가 바로 생긴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같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예. 그럼 그 법원에서는 양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응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뭐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게 있지만 사회적으로 책무가 컸던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 앞에 설 그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예. 앞에 의무가 있죠.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들여보낸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할 뿐 아니고 누구는 이제 대법원 규칙에도 어긋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대법원 규칙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네. 않았는데 전무후무하긴 하죠. 그 사실 거기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데고 특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 같은 데 제가 알고 있건 거의 판사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좀 잔인하다. 네. 걸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건 좀 잔인하다. 그래요? 예. 이분 걷기 힘들어가지고 엘리자베스 국왕 장례식에도 못 간 분이에요. 차는 그분한테 이용하게 해주자.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까지 가는 길이요. 그 짧은 것 같아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 제법 깁니다. 그 정도는 배려해 주죠. 저는 근데 사실 잘못돼 있는 건데 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굳이 그렇죠. 어차피 네. 들을 말도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 들을 말도 없고 빤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비공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너그럽게 좀 봐줘라. 그 사람 나와가지고 TV 맞아요. 카메라 앞에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다. 법정에 이제 개정 시간 늦는다. 네. 사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거는 본인이 항상 옳고 뭔가 불의와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도망다니지 숨어서 법정으로 간다? 그럴 저는 리가 뭐 없어요. 네. 그분의 그런 이미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다니는 거. 원래 잘 안 그랬던 분이어서.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 사법부의 결정 하나하나에 이제 희비를 느끼게 되고 실제로 이만큼 우리 전 국민이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법대 갈 걸 그랬어요. 아, 점수가 안 돼서 못 갔구나. 아니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법 공부에 나섰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이 중요치 않아요. 안 바뀝니다. 일단 안 바뀌어요. 이거 판결문이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정말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셨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판결문이었어요. 이거를 뭐 어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어떤 의중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무슨 혜택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법관까지 올라오는 오랫동안 판사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이해관계도 달라요. 무엇보다.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양승태한테 약간 좀 조언을 받지 않았나. 여기서 말하는 양승태한테 조언을 받았던 거는 양승태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도 저런 최후를 맞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바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이거 결정 못 내린다고 봐요. 대선 전까지 네, 대선 전까지 결정 못 내린다고 보고 이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놔두고 만에 하나 정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폭풍처럼 처리해 버릴 거예요. 아. 자기 나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화를 한 결정이다. 네.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성향이신 분인지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누가 되건 간에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안 바뀌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할 말이 있는 안전장치대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전장치대로 간 거고 지금 현재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를 2번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심리는 노태학 대법관이 그 그 문제. 회피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그 이야기하다 끝났을 것 같고 두 번째 심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사리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가 갈 때는 네 명으로 소부해서 소부에서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4명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이거 전원합의체 보내자 해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쟁점만 딱 이야기하는데 그 판결문을 법관 12명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관 12명한테 쫙 던져놓으면 쟁점이 1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거기에서 하루 동안 재판해가지고 답이 나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사리판이었을 거야. 아마. 아니 근데 그 여하간 또 이제 우리는 잘 법원의 생리 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헌재도 8대 0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5대 3 얘기를 했던 게 재판관을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분류를 한 건데 이번에 대법원 구성을 봤더니 12명의 재판관 이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분들 중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10명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수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기계적 근데 예. 우려를 합니다. 네. 현재도 사실은 8명에 그렇죠. 예. 그 3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의 틀이 있어요. 네. 이 안에서 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모르지만 현재 의도는 만약 가능하다면 선거운동 전에 결론을 내보자. 네. 이런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요. 아, 선거운동 전에 네. 11일 전에 5월 11일 그렇죠. 전에 11일 전에 그러니까 11일이 월요일이니까 아니구나 12일이 월요일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9일까지 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결론을 모르겠죠. 대법관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르겠죠 그걸. 그리고 과연 그때까지 낼 수 있을까? 이것도 현재는 모르죠. 근데 해서 되면 하고 저는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온다. 후보 등록 막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건 진짜 사법 개입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정치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논란을 일단 피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헌법 84조의 논란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란을 미리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면 해보자라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어쩔 수 밀어서 없는 하는 거고. 그렇죠. 어쩔 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 된다는데 예를 들어 뭐 5월 23일 날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참정권에 영향을 끼치지만 선거운동 이후에 후보가 그렇죠. 일단 그거는 된다면 심대한 하는 거죠. 거는 네. 이거는 대법원이 아무리 그렇죠. 나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 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제 생각은 저는 원래 백현동 같은 경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거든요. 과거에. 근데 저도 네. 판결문을 쭉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음. 종상을 해줬다라는 게 사실은 다른 문장에 있던 걸 가지고 와서 물론 맥락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맥락으로는 쭉 이해가 네. 되지만 사실 다른 문장에 있는 거 가서 껴다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맥락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1심은 그걸 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게 맥락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이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건 종전부지에 관련된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한 뭐 LH 등 다른 것 부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꼭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을 했다라고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닌 것 아니냐. 되게 꼼꼼하게 봤더라고요. 야, 그 박성재 선배도 항소심 재판장이 설득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문헌상으로 읽어보고. 네, 문건을 보면 아 이거는 이 허위사실 공표로 정말 딱 나온 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다고 볼 수는 없겠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랬겠지라고 했지만 그것과 유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건데 그거를 내가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해서 협박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협박이라고 느껴가지고 고소를 했다가 불기소가 된 사람들 다 무고죄예요. 네. 사실 대부분의 협박죄 같은 거에 신고를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때 협박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오고 그게 무고죄가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때 협박이라고 저는 사실 1심 판결문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거예요. 그 공문에 보면 귀시에서 적이 판단할 것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박이 아니다. 이건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조폭들이 뭔가를 요구한 다음에 알아서 잘하자. 그다음에 협박이 그 얘기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예. 정말 말이 안 정확하세요. 되는 건데 굉장히 무리하게 갖다 끼웠다라는 네.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고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니까 넥타이도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여기 오렌지색인데요 지금. 저는 경향성이 분명해요. 언론인이시잖아요. 저는 아니, 개혁신당이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파란색 넥타이가 많고 요 넥타이는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게 넥타이를 자꾸 판단해서 못 매겠어요. 그래서 맨날 보라색만 매요. 저는 넥타이도 판단하라고.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걸 저런 걸 근데 떠나서 신경 안 쓰고 매기로 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무리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그 법률 문서를 읽을 때 그 틀에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아무리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죄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그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사실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 문서를 봐도 2심 판결문은 정말 이거는 걸작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오버럴한 얘기로 가서 좀 그렇지만은 여하간 자꾸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사법에 복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모든 뭐 대선 후보에 관련된 것이든 자그마한 정치의 영역이든 간에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됩니까 사법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사법화가 돼 있다. 사법도 정치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친명 쪽에 좀 측근한 분에게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한 서너 달 전이에요. 후보의 비위검도가 사실 높잖아요. 좋아하는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난 싫다라는 분명한 층도 그렇습니다. 존재하거든요. 네. 보통 그립이 센 분들이 양쪽 호호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앞으로 고발 안 하겠다 해라. 아, 그래 좋은 정치적 선언이다. 고발. 예. 네. 고발을 사실 정치로 풀 건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죠. 다 고발하면 예. 솔직히 제대로 수사도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수사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저쪽도 고발하고 근데 한쪽에서 안 하겠다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도 높고 확실히 세가 일단 더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선 기간 내. 예, 예. 대선 기간 내 그리고 앞으로도 명확한 거 몇 번씩이나 경고하고 했는데도 한 명확하게 한 거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몇 번 경고를 하고 한다든지 하고 예. 최소화시킨다. 그런 거를 뭐 좀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민족이 고소의 민족이에요. 고소의 그 민족이에요. 예. 19세기에 그 서양 선교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상하게 조선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님들한테 가지고 간다. 아, 법 좋아한다. 원님들이 별로 자기들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문제만 생기면 원님한테 가지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님 찾아가요. 아. 억울합니다 하면서 원님 앞에서 울어요. 이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네.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이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거를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법은 또 사법이라는 잣대일 뿐이지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연구를 왜 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렇지, 왜 네. 갖다가 이거 반도체 여기다 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법원에 갖고 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사법보다 때로는 위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예.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의 산물이 법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정치의 산물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조직 중에 하나일 뿐인데 단지 그 사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하다는 이유로 촉하면 사법에 가져고 촉하면 사법에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좀 앞서간 이야기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래서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 뭐 민주당에다가 고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안 하고 그것도 또 불공정해질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크 영상이 하루에 100만 개씩 돌 거야 아마. 아, 그렇지 이제 예. 처벌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로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문제의 근본은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교육 과정의 문제 그리고 개헌으로 저는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하루아침에는 알겠습니다. 절대 네. 못 고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그 이제 기저에 깔린 게 정치적인 양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상대를 법적으로 처단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점점 더 그런 게 양극화나 이런 게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유튜브 같은 것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유튜브를 물론 하고 네. 있지만 뭐 완전히 편향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극단적인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데, 근데
뭐 트럼프도 사실 그 덕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커서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뭘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기가 쉽진 않다. 음. 선언이나 자정 노력으로 해서 일단 속도를 줄이는 거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네. 같긴 그렇죠. 하고. 네. 예, 예.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에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 교과 과정에서 심지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조차 법에 의존해버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학교 폭력. 맞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대낌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조그만 문제가만 있어도 그것조차 사법으로 가져가 버려요. 폭력이다 해가지고 용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권위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음. 권위가 실종되면 남아 있는 마지막 제도적 권위 사법부에다가 그러니까요. 판단을 네.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그 권위를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공격당하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된 것 같아요.